Midnight and the new nation is born. 자정,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다. 와, 탄생했네. 1963년 드디어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연방이 출범을 합니다. 리콴유 총리는 당시 연방 가입의 가장 큰 성과는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항의 지위를 유지한 채 연방과의 공동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공동시장은 결국 같은 국가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싱가포르의 물건을 말레이시아 물건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같은 국가의 물건이니까 당연히 관세도 없겠죠. 그래서 리콴유의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앞으로 성장한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콴유 총리의 이러한 기대는 곧 꺾이게 되죠. 왜죠? 왜였을까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말레이 반도 본토의 경제 개발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공동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아, 자기 국민만 챙기고. 그렇죠. 말레이시아 연방의 라만 총리는 말레이시아 연방을 말레인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 무대를 말레인이 독점할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고용에서 말레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럼 연방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쵸, 싱가포르. 그렇죠. 왜 연방 그래서 들어간 이런 거야? 정책은 싱가포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종 갈등이 더 깊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콴유 총리는 다민족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방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최설희 작가님, 네. 리콴유 총리가 이런 인종 갈등 문제에 좀 예민했던 거 보면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나 봐요. 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인들은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화교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치 정책을 수립할 때 말레이인들은 화교들을 배제시켰고 또 화교들은 고용을 할 때 말레이인들을 또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둘 사이의 갈등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깊어졌었죠. 예. 아하, 위험하네. 그렇죠. 그러다가 싱가포르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말레이인과 화교가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우와. 건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 사진을 보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시위하나? 아닌데 뭐지? 아니, 저기 싸움 붙었네. 네, 시위처럼도 보이고 행진처럼도 보이고, 바로 1964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의 탄신일을 맞아서 싱가포르에 이슬람 행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의 말레이인들은 축하 행진을 벌였죠. 그런데 행진 도중에 화교와 말레이인 사이에 작은 충돌이 벌어졌고, 그것이 곧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싱가포르인 23명이 사망하고 454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적 긴장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6주 이후 말레이인과 화교 간에 또다시 충돌이 발생해서 13명의 사망자와 109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연방 내에 싱가포르와 말레이 중앙정부 사이에도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싱가포르의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체 어떤 사건인지 신문을 한번 보실까요? Singapore is out. Singapore today separated from Malaysia following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pproved unanimously by both houses of parliament under a certificate of urgency. 연방이 깨졌네요. 깨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라만 총리는 리콴유 총리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연방 분리를 통보했고, 고작 이틀 후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연방 탈퇴를 발표해버립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 연방과 싱가포르의 동거가 2년 만에 끝나고 만 것이죠. 일방적으로 통보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이 거대 집단에서 쫓겨난 싱가포르는 이제 독립국가로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싱가포르를 책임져야 했던 리콴유 총리는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생존을 걸고 대규모의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리콴유는 먼저 싱가포르가 연방에서 축출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짚어봤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은 화교 약 75%, 말레이인 약 15%, 인도인 7%였습니다. 그 외에 3%엔 아랍계, 유라시안, 유럽인 다양하게 섞여 있었죠. 이처럼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이 도사리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는 이들을 하나의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리콴유는 우선 싱가포르 내에서 총리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통령의 화교가 아니라 말레이 사람인 유소프 빈 이스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인으로 다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을 하자고 국민들에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콴유는 여기서 또 하나의 묘수를 생각을 해내는데요. 당시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답게 쓰는 언어도 다양했기 때문에 리콴유는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떤 언어로 채택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어? 아 진짜 웃겨. 정답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영어는 뭐 화교나 말레이인, 인도인이 쓰던 언어가 아닌데 반대는 없었나요? 당시 당연히 반대도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화교, 말레이인, 인도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용어는 바로 어느 누구도 이게 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어뿐이었죠. 공평하게. 네. 대신 중국어, 인도타밀어, 말레이어 같은 언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해 주었죠. 와. 그래서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영어는 싱가포르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고 리콴유의 계획대로 영어는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리콴유와 싱가포르가 이때 인종을 결속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국기 새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리콴유에 따라서 그 5개의 별은 홍기의 5개의 별하고 초승달은 그 말레이시아 국기에 있는 초승달을 그래서 이 두 인종을 약간 융합 의지 표현한 거죠. 그 빨간색 하얀색도 이렇게 딱 반반해서. 아, 그렇죠. 네. 잘 섞었네요. 진짜 화합을 위해 엄청 애썼네요. 그래. 네, 신기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리콴유의 주도 아래 다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나라의 국민,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유례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결속을 다진 리콴유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하나씩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싱가포르가 부자 나라가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법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리콴유는 독립 이후에 깨끗한 정부, 부패 없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당시 리콴유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어. 하얀색? 네, 사진을 보시니 눈에 띄는 게 있죠. 청렴결백한 그 그렇습니다. 느낌을 주고 싶은 네, 건가? 그 뜻입니다. 리콴유와 강요들의 옷이 모두 흰색이죠. 와. 리콴유 정부는 얼룩이 한 점도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 바지까지 화이트로 입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와. 그렇습니다. 백이민족인데요? 비슷한. 와, 흰색 개념이죠. 바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굉장히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1960년 부패방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부패 행위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가 일어났다는 믿을 만한 정보나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해서 증거를 압수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장관이나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이죠. 와우. 부패방지법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심지어 리콴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걸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죠. 와.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제정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뭐지? 뇌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 공무원 연봉을 와우. 대폭 인상시킨 겁니다. 어. 리콴유 총리는 공무원들이 뇌물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을 저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1979년에 2,500 싱가포르 달러이던 장관들의 월급을 4,500 싱가포르 달러로 무려 80%나 인상을 한 우와. 것이죠. 이런 리콴유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싱가포르 공무원의 연봉은 싱가포르 사회에서 탑 5%에 드는 우와.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대법관의 연봉은 10억, 총리는 약 20억으로 세계 1위입니다. 와, 아니 그러면 그 부패할 필요가 없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특히 2021년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은 세계 국가 정상 가운데 가장 높다고 알려졌는데 무려 미국 바이든 대통령보다 4배가 높았습니다. 와 이거 싱가포르 총리하려고 혈안이 됐겠네. 와. 대신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청렴하게.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서 공무원은 누구나 하고 싶은 직업이 됐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야, 것이죠. 진짜 꿈의 직업이 됐겠네요,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5위, 아시아 1위로 부패 없는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싱가포르는 안전한 치안,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집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만드는 두 번째 정책 포인트인데요. 바로 인재 양성을 위해 엘리트 중심의 차등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엘리트. 그렇다면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한 차등 교육이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상위권 학생들만 육성시키는 그런 건가요? 영재 뭐 그렇습니다. 육성 그런 거. 네. 언제? 싱가포르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만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철저히 인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엘리트를 선발합니다. 와. 그래서 싱가포르는 6학년 때 졸업시험을 치릅니다. 이게 바로 싱가포르의 수능이라 불리는 PSLE입니다.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모국어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입시처럼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6학년이? 아니 초등학교 때 수능을 본다고요? 와. 그런데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의 초등학교는 186개, 중학교는 136개, 고등학교는 예술계를 포함해서 22개밖에 없습니다. 학년이 오를수록 학교가 확 줄어들죠. 왜 그럴까요? 못 가니까. 그렇죠.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친 대학 진학자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 장학생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경찰 이런 데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 중에서도 탑 클래스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세계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럼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가 엘리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학생이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 맞습니다. 법과 뜻이- 교육 체계를 바꿔나가는 동시에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 외국의 자본 투자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성장시킬 세 번째 정책을 추진하죠. 바로 파격적인 세금 정책입니다. 와. 리콴유와 싱가포르 정부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싱가포르가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자본과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 국가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추진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는 제조업체의 수출에 대한 법인세율을 40%에서 무려 4%로 낮춰줍니다. 와. 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일본 같은 국가들이 40에서 50%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였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몰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일로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이 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싱가포르는 파격적인 세금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과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꾸준히 늘릴 수 있었죠. 와, 지금 외국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을 하죠. 바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1960년 싱가포르의 제조업은 성냥이라든가 모기향, 낚시바늘 같은 노동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석유화학, 컴퓨터 제조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싱가포르에는 다국적 석유화학 회사인 쉘 그리고 엑슨모빌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는데 이들은 싱가포르의 정유 공장이라든가 저장 시설들을 세우면서 석유 제품을 생산을 했죠. 그 덕에 1970년에는 싱가포르 제조업 총 생산의 약 40%가 석유화학이 되죠. 와, 그리고 이 시기에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계 브랜드인 세이코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제조 기업이었던 휴렛 앤 패커드 같은 HP. 각종 유명 해외 브랜드들의 제조 공장들이 싱가포르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와. 제조업은 싱가포르 산업 생산의 거의 70%를 차지하고요. 고용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습니다. 와. 아니, 뭐 실업자가 없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1970년대 중반이 되면 4%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창의공항을 세웁니다. 창의공항 맞아. 세워진 지 불과 5년 뒤에 창의공항은 약 30만 톤의 화물과 1천만 여객이 드나드는 항공 허브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창의공항은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꼽히면서 와. 100개의 항공사가 주 5천여 편의 항공편을 200여 개의 도시로 운행하는 와. 세계적인 공항이 됩니다. 와. 지금은 인천공항과 굉장한 라이벌리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간척지 위에 세워졌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항을 괜찮나? 어떻게 간척지 위에. 불안한데 좀. 1965년만 해도 서울보다 작았어요, 싱가포르가. 그런데 이런 간척 사업으로 땅을 22% 늘려서 와. 지금은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1.2배 정도 넓죠. 아, 영토를 저렇게 늘리는 게 가능하군요. 지금 시대에. 야, 저 땅을 사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이 간척지 위에서 공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네. 그리고 세계 1위의 컨테이너 부두들, 주롱 공업단지, 빌딩 이런 것들이 모두 간척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처럼 간척 사업과 공항, 항구의 발달로 인해서 무역업이 더욱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제조업과 무역업 덕분에 돈이 돌게 되니까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업이 커지면 뭘 필요로 할까요? 금융업. 맞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금융산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이 커지면 대출이라든가 외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돈이 돌아야 또 투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1968년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개발은행 DBS를 설립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개발은행입니다. DBS. 네, 그걸 줄여서 DBS라고 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민간 자본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외환 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세금 우대를 제공하면서 공격적인 확장세를 펼쳤습니다. 이때 HSBC, 시티뱅크, 스탠다드 차타드 등을 비롯한 60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진출을 하게 되죠. 와. 이제 싱가포르는 완전한 세계 4대 금융시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와. 근데 싱가포르가 그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니까요. 두 나라가 저기서 거래한다고 치면 그 대금을 뭐 달러로 한다고 하면 싱가포르 은행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 또는 그 환전 수수료. 차익 네. 둘 다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일가 어마어마하니까. 환 돈을- 차익만으로도 그렇게 그렇죠. 플러스 수수료 되니까. 그리고 일단 부패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부패하면 태형당하는데. 허튼 돈이 안 쓰이는 거야. 1966년 싱가포르 GDP의 약 11%였던 싱가포르의 금융산업은
1982년 싱가포르 GDP의 약 21%를 차지하면서 약 67억 7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9조 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와, 금융업의 나라네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도시 자체를 관광 도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관광청을 설립을 해서 아시아 주요 민족의 문화가 모인 휴양지로서 싱가포르를 홍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든가 유명하지. 싱가포르 동물원, 와, 우랑우탄. 오랑우탄. 오랑우탄도 유명하죠. 그리고 보타닉 가든 등을 관광지로 개발시킨 결과 이야, 대단하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